그래서 첫 번째 연말정산의 무엇인지 기본 개념을 잡고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의 종류에는 소비, 보유세, 거래세, 소득세가 있는데 소득세는 가장 현대적인 세금입니다. 가장 최근에 역사적으로 보면은 소득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처음 생긴 것은 19세기 영국에서 생겼고 미국만 하더라도 1913년 1913년에 처음으로 소득세가 생겼죠. 그래서 가장 현대적인 세금이다. 즉 소득을 포착해서 세금을 매기는 것이 어떤 근로소득세다. 그리고 종합소득, 그러니까 소득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다시피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중 있는데 그 중에 하나다. 종합소득의 하나가 근로소득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연말정산을 공부한다는 것은 근로소득세를 공부한다는 거고 근로소득만 공부해서는 근로소득세를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그겁니다. 종합소득, 즉 전체적인 모든 소득세에 대해서 이해를 여러분들이 못하면 절대 이거는 연말정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소득,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평생 근로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근로자 생활하다가 퇴직하고 사업할 수도 있고, 작년에 7월까지는 근로자, 8월부터는 예를 들면 사업을 했다. 그러면은 그 두 개의 소득을 합산해서 5월 달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 원리가 이제 역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종합소득을 합산하게 되면은 소득이 높아져서 누진세 구조에서 세금을 이제 더 내게 되는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은 연말정산이 뭐냐? 그래서 여러분 첫째 원청징수라는 용어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청징수라는 것은 매달 봉급 받을 때 세금을 미리 뗀다. 대충 떼죠. 예, 대충 떼는 것이 원청징수입니다. 그래서 월급 200만 원 같은 경우에는 매월 19,520원 국세청은 강연히 세표를 위해서 쭉 떼죠. 예, 12월까지 떼고 그것이 23만 원 정도 된다는 거죠. 근데 최종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1년 전체 소득의 자기의 이제 부양가족 소비 지출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최종적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계산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이제 단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결정세. 자, 결정세이라는 것은 내가 1년에 총 내야 될 근로소득세 금액이다. 그죠? 자, 정산을 해보니까 20만이 나왔는데 내가 원청징수당한 건 23만이다. 당연히 이익이 많아서 3만 4천 원을 돌려받게 되겠죠. 거꾸로면 또 토해내야 되는 거고. 자, 이게 연말정산인데, 여러분들이 연말정산을 그럼 언제 하느냐? 자, 재직 중인 근로자는 1월 달에 서류를 내서 2월 봉급 받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통장에 우리가 환급을 받죠. 자, 문제는 중도 퇴사자. 작년에 6월 달에 퇴사했어요. 그럼 이분은 연말정산을 퇴직 때 한다는 거죠. 자, 퇴직 때 해서 최종 월급 받을 때 이렇게 환급을 받게 되죠. 문제는 그때 여러분들이 서류를 챙길 수 있습니까? 못 챙기잖아요. 예,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이 오픈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카드비니, 의료비니 이런 것들을 보험료니 이런 것들을 챙길 수 없어서 당연히 공제를 못 받았겠죠. 예. 자, 이런 분들은 5월달에 확정신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환급을 받아야 됩니다. 받거나 또는 경정청구 제도를 통해서 5년 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놓친 거는. 예. 그래서 회사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지금 퇴직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줄 수 없죠. 그래서 본인이 직접 5월 달에 소득장치경 신고를 하거나 뒤에 다시 설명하겠지만은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통해서 5년 안에 환급을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근로소득세는 개인에 관한 세금이잖아요. 자, 우리나라는 이 개인에 관한 세금을 최종 정산을 회사에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게 연말정산제도예요. 자, 이게 다른 나라는 그렇게 하는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 선진국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 다른 주요 선진국은 어떻게 하느냐? 개인이 직접 합니다. 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근로소득세는 내 개인 세금이지 회사 세금이 아니잖아요.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게 원래는 이게 변칙적인 방법. 다른 나라에서는 사업소득자와 같이 스웨덴은 5월 1일까지 모든 근로자들이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신고한다. 정산한다. 개인이 직접 한다. 이게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왜 연말정산 제도가 있었느냐? 하여튼 전체적인 국가 입장에서는 징수의 편리, 그리고 하여튼 다른 정치적인 요인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대신해 주는 것 자체가 국가 입장에서는 편리하기 하고, 하지만은 이게 국가 입장에서는 마이너스도 있다는 거죠. 약점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올해 연말정산에서 좀 이렇게 애매한 거, 이 소득공제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자, 애매할 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게 요인을 미치는 겁니다. 자,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하지 않으니까 실제적으로 뭐 부당공제를 받아도 개인한테 책임을 지기가 굉장히 힘들죠, 정부에서. 이런 문제가 있고. 그리고 만일에 사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자, 내가 기부를 안 했는데, 허위 기부금 융수를 받았다. 이게 사기죠. 예. 그리고 100만 원을 기부했는데, 목사한테 잘 이야기해서 500만 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거 허위, 사기, 행사처벌의 대상입니다. 조체포탈. 자, 이렇게 해도 실제적으로 행사처벌을 한, 개인을 행사처벌한 사례는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금을 늦게 냈을 때, 우리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이 세금을 예를 들면, 내야 될 기간에 정당하게 100만 원 내야 되는데, 예를 들면 50만 원 냈어요. 그러면 덜 낸 50만 원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족합니다. 가산세. 이 가산세가 크게 두 가지인데, 신고 불성세 가산세, 납부 불성세 가산세 가지고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데 현재 국세청에서는 그냥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 즉 회사가 그냥 잘못한 걸로 봐서 그냥 굉장히 낮은 10% 재직 중인 근로자한테는 낮은 가산세를 부과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말정산 담당자들은 우리가 세무공무원처럼 일일이 예를 들면 이거를 부당공제 받는지 안 받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그냥 서류, 여러분들이 그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면은 사실상은 그걸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죠.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업자가 세금을 덜 냈을 때는 세무조사 위험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근로소득자는 워낙 연말정산하는 인원이 1,800만 명이고, 그 1,800만 명을 일일이 조사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국세청 입장에서는 인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대비 효율이 안 나오죠. 그래서 기업을 세무조사할 때도 연말정산 관련되는 것은 거의 조사를 안 한다. 이 부분도 연말정산 제도의 약점과 구멍입니다. 그래서 자, 이 A분, B 사례가 있는데 어느 분이 연말정산을 잘했냐? 자, 똑같이 급여가 5천만 원인데 A 사례는 기납부가 96만 원, 결정세액이 110만 원 해서 이렇게 되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추가로 14만 원을 납부하게 되는 거죠. 근데 B 사례는 기납부세액이 150만 원, 결정세액이 140만 원이니까 오히려 원청징수를 더 많이 당해서 10만 원을 한 것 받게 되죠.
그래서 연말정산 때 A부는 사실상 추가로 납부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쁘고 B부는 한금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좀 좋겠죠. 근데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누가 세금을 적게 냈느냐 하는 거죠. 이분이 예를 들면은 110만 원 세금을 낸 거고 이분은 140만 원을 낸 겁니다. 이분이 예를 들면은 세특허를 잘했죠. 그래서 이 연말정산 제도라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는 좀 근로자를 좀 멍청하게 하는 제도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냈는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회사가 대신해 주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하면은 자기가 일을 공부를 좀 하겠죠. 예. 근데 회사가 대신해 준다는 그렇게 뭐든지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남이 대신해 주는 것은 편리한 측면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한테 마이너스 되는 측면이 있다는 것. 예. 그래서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편리한 연말정산 제도가 국제적으로 생기고 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개인이 직접 하는 선진국처럼 직접 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소득공제 과세요건 판정이라고 해요. 과세요건 판정은 12월 말 기준으로 한다. 이거는 뭐 전문용어로 보면은 납세 의무 성립 시점이 12월 말이다. 그래서 혼인신고를 12월 말까지 해야 배우자 공제가 가능하고 월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월세 사는데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되는데 그게 12월 말일까지 해야 되고 지금은 할 수 없죠. 작년 거는. 그러니까 연말정산이 1월 달에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1월 달에서 우리가 절세할 수 있는 어떤 세테크를 쓸 수 있는 방식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형제자매 같은 경우에도 주민등록에 같이 올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12월 말일까지 올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자, 연말정산을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들이 1년간 번 소득에서 내야 될 세금, 결정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총급여, 연봉 여기는 비과세는 빠집니다. 즉 비과세 소득이 뭐냐? 소득은 소득이지만은 세금을 안 매기겠다라는 것이 비과세 소득이다. 대표적인 게 차량 유지비 20만 원까지 회사에 지원해 주는 거, 식대 10만 원까지, 뭐 그리고 6세 이하 자녀 부양하라고 10만 원씩 주는 거,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비과세다. 그래서 숙식비나 이런 것도 당연히 비과세고요. 그래서 우리 현행세법상 비과세 소득이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똑같은 연봉을 받더라도 비과세로 받으면 훨씬 더 유리하죠. 여러분들이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회사 입장은 뭐 똑같이 돈을 예를 들면 한 달에 10만 원씩 올려주더라도 식대로 10만 원 올려주는 거하고 그냥 돈을 그냥 봉급을 인상해 주는 거하고는 똑같잖아요. 회사 입장에서 비용이. 그렇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일단 비과세는 빠진다. 자, 그 다음에 이 근로소득 공제를 빼줍니다. 근로소득 공제가 뭐냐? 그래서 보통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자, 내가 매출이 있다. 매출에서 그냥 실제로 사업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100%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내 소득이 나오잖아요. 자, 근로소득자는 그렇게 계산하는 게 아니고 임의로 근로소득 공제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비용을 좀 빼준다. 최저생계비 명목으로 대충 비용을 빼줘서 소득을 계산한다. 그것이 근로소득 공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 공제는 이렇게 급여가 500만 원 이하는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까지는 40% 이렇게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자, 이 뺀 금액이, 자,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금액이 근로소득 금액이다. 라는 기억하시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된다. 자, 연봉이라는 단어하고 소득금이라는 단어는 다릅니다. 그래서 소득금액으로 우리 여러분들이 나오면은 무조건 이거는 연봉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뺀 거고, 사업자는 총 매출액에서 비용을 뺀 개념이 소득금액 개념이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 여러분들이 뭐 이런 말 들었죠. 소득금액 100만 원이 초과하면은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이런 용어 자체가 그거는 이거를 이야기한다. 이 근로소득 금액이 뭐 100만 원 초과하면은 기본공제가 안 된다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소득 금액을 가지고 또 한도를 계산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자, 기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뭐 우리가 우리가 종교 단체에 기부를 하시는데 11조 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자기 연봉에 11조를 하시면은 그거를 전부 다 우리가 공제를 해주는 게 아닙니다. 최고 한도가 있다는 거죠. 종교단체 기부금은 10%, 연봉의 10%가 아니고 이 소득 금액의 10%다. 이런 거 기억해 주세요. 소득 금액. 자, 세법에는 한도가 있는데 왜 한도가 있느냐? 자, 정부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은 너무 세금을 많이 깎아주면 안 되잖아. 그러면 국가 운영이 안 되잖아. 그래서 자, 생세액은 내면서 이렇게 세수 감소를 줄이기 위해서 한도를 둡니다. 그래서 자, 한도가 기부금 같은 경우는 소득 금액의 10%고, 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연봉의 3%, 연봉의 3% 밑으로 쓰면은 1원 한 푼도 의료비 공제가 안 돼. 그리고 신용카드는 연봉의 25%. 자, 연봉의 25%를 카드를 내가 안 쓰면은 이거는 1원 한 푼도 공제가 안 된다. 그래서 한도가 있는데 한도를 연봉으로 계산하는 게 있고, 자, 기본가치 소득금액으로 계산하는 게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소득공제와 소득공제를 빼주고 나머지가 가세표준. 가세표준에서 자, 세율을 곱해서 산출 세금이 나오는 겁니다. 세금이 나오고 세금에서 또 공제를 해주는 이 세공제를 해주고, 최종적으로 결정세액이라는 것이 나온다. 1년에 낸 세금이. 기고됐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세테크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소득공제를 늘리고 세액공제를 늘리는 게 세테크의 핵심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소득공제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나왔다시피 부양가족 기본공제, 그리고 뭐 추가공제도 있고, 우리가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공제한 거 다 공제해 주고요. 그리고 뭐 주택 청약 드는 거, 그리고 뭐 전세 자금에 대해서도 소득 공제해 주고, 집 살 때 우리가 또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이자 내는 것도 또 공제를 해 주고, 그리고 또 카드 쓴 것도 소득 공제를 해 주고, 또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것도 소득 공제를 해 줍니다. 그리고 이 세액 공제는 또 세액 공제도 뭐 자녀 세액 공제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렇게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소득 공제하고 세액 공제를 해줄까요? 기본적으로 소득세는 담세력에 의해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자, 연봉을 5천만 원을 똑같이 받는데 어떤 사람은 결혼해서 애가 둘이 있어요. 자, 한 사람은 독신이야. 담세력이 틀립니다. 그래서 생활비를 빼주고, 즉 실제적으로 그 담세 소득에 대해서 순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것이 소득세의 기본 원리이기 때문에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신용카드 공제라든지 뭐 연금저축 공제라든지 뭐 벤처 투자라든지 이런 거는 정책적인 이유로 소득공제를 해주는 거죠. 자, 또 여러분들이 이제 중소기업 취업 감면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자,
비과세라는 용어가 있고 감면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감면이라는 것은 소득공제하고 세공제하고 비슷하지만은 개념은 조금 틀립니다. 그러냐, 이 감면은 결정세액에서 최종적으로 사실상은 결정세액에서 그냥 세금을 감면해 준다. 자,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 올해 세법이 개정돼서 34세까지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은 세금을 이 결정세액의 90%로 깎아줍니다. 그리고 이 결정세액 계산해 보기 100만 원이 나왔어요. 예. 이 100만 원이 나왔으면은 중소기업에 취직하신 분들은 90만 원을 깎아줍니다. 엄청난 혜택이죠. 예. 즉, 감면이라는 것은 이 결정세액에서 세공제하고 비슷한데 이 결정세액에서 깎아주는 거다.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결정세액이 없으면 어떻게 돼? 내가 예를 들면은 작년 10월 달에 취직해서 연봉이 적기 때문에 올해 연말 예산에서는 저 결정세액 제로가 나올 수 있다. 결정세액 제로가 나온 사람은 감면 혜택을 볼 수 없겠죠. 그래서 뭐 소득공제 종류를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보면은 기본공제 150만 원 해주겠죠. 예. 그리고 추가공제가 있고, 그리고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도 전액 100% 공제되고, 주택자금 공제도 있고, 또 국민연금 불입한 거, 공무원연금 불입액에 대해서도 100% 다 공제하고, 카드 공제도 있고요. 그리고 세액공제는 기본적으로 자녀 세액공제, 연금저축에 대한 어떤 세액공제, 부양선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가 쭉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뭐 이렇게 한도들이 쭉 있고, 그리고 월세 우리가 세액공제 같이 이렇게 연봉이 7천만 원 이상 되는 분은 월세 세액공제가 또 안 해주는, 이렇게 또 한도를 두는 것도 있고, 예. 예를 들면 뭐 이것도 마찬가지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뭐 작년에 우리가 도서 사거나 공연, 우리가 뮤지컬 보거나 공연했을 때 소득공제가 새로 생겼는데, 이것도 연봉 뭐 어떤 7천만 원 초과 분들은 혜택 안 주는 걸로 그렇게 하여튼 이게 이상한 아늑하게 우리가 뭐 한도, 최고 한도도 있고 뭐 최저 한도도 있고 또 연봉으로 또 이렇게 제한을 두거나 해서 세법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오늘 강의는 구체적으로 세세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100% 강의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세세한 거는 요즘은 그냥 포털에서 그냥 검색하면 다 나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검색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검색해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오늘 공부하는 거예요.